자, 투자바람TV의 부동산 전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영상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 중 하나인 토지 임대부 주택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사실 반값 아파트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비상 정책을 내놨고요. 앞서 정부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었죠. 노무현 정부가 경기도 군포에 공급한 토지 임대부 주택은 10%도 분양이 안 돼서 사업이 무산됐고요.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강남권에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도 780가구뿐이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자, 이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다 보니 분양가가 최대 60%까지 낮아져 흔히 반값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토지 임대부 주택은 청년층에게 역세권 토지 임대부 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전 정책과 다른 점이라면 팔고 나올 때 시세의 70%를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의 분양을 받은 아파트 시세가 15억이 되었다면 12억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참 개인적으로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요. 뭐 뉴스에 보면은 그게 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얘기하는데 사실 5억을 넣고 10억짜리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일단 먹고, 거기도 말 그대로 좀 저속한 표현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70%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시세 차이 70% 가져가는 거, 근데 이게 시세 차이 70%에서는 내 돈 5억이 아닌 10억을 기준으로 봐야 돼. 출발점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고요. 네. 모기지로나 이런 걸 통해서 노후 보장의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산권 행사 제한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하고 40년 뒤에 재건축 진행해야 되는데 분양자와 법적 토지 소유주 간에 분쟁 소지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거기에 월에 4, 50만 원씩 토지 사용료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뭐 조금 욕심이 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일 문제는 내가 살다가 집을 팔려면은 이전에 같은 경우 개인 간 거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LH 같은 공공기관에 팔아야 됐거든요. 어쨌든 세부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1, 2%의 장기저리로 땅값을 갚아나가는 지분적립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대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 임대료 외에 분할로 40년 동안 갚아나가면서 내가 소유권 획득하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250만 원 공급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어디에 어떻게 공급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개발, 재건축 47만 가구,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13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15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 분양 비중이 크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 250만 원 공급이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 정부 의지만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연간 50만 원씩 공급한다는 건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35만 호 정도 공급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연평균 45만 호 정도 공급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공급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 정도, 50만 호 정도? 55만 호예요. 네. 지금 어쨌든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공급을 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공급이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많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공급 없이 규제만 한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른 거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심리학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실제 공급량은 적지 않았어요. 네. 근데 공급이 적다기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으로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옆에 올라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더 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 한국에 집이 부족할 것 같으세요?
주택 보급률을 보면요. 가구 수 대비 2020년 주택 보급률이 103%예요. 그럼 집값 하락하게 배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택 보급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집에 한 채씩 다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고 지금 이 주택 보급률이 왜 적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집이 모자라지 않아 보이죠. 근데 집이 모자라지 않은데 내가 살 집이 없는 이유는 몇 채씩까지 다주택 때문이다. 네. 그러니 다주택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요. 시골촌 동네 빈집도 포함되고요. 말 그대로 허물한 집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급률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가 어려운 노후주택도 포함되죠. 네. 그 사람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재개발을 원하거든요. 마지못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멸실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늘어나는 주택 외에 멸실주택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500호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400호 좀 넘어요. 이게 퍼센트를 따지면은 20% 정도 돼요. 네.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공급하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방 분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지방 공급 뭐하고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미분양 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공급 주택수에. 네.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했었죠. 네. 근데 신도시가 답일 거냐? 저는 조금 회의가 있어요. 신도시 개발하는 이유는 택지 조성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농사 짓는 땅, 건물 별로 없는데 밀어버리고 택지 조성하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네. 전두환 노태우처럼 강제 수용도 안 되고요. 그것도 나름의 어쨌든 절차 과정이 그렇게 쉽게 토지 부상 안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밀기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신도시를 짓기만 하면은 집만 지으면 돼요? 학교 져야죠. 상업시설 넣어야 되죠. 병원 있어야죠. 관공서 있어야죠. 직장이 서울이니까 서울과 연대를 도로교통해야죠. 그러니 GTX 뭐 이런 부분 하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잖아요. 왜 신도시들이 강남 가기에 거리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강북을 개발 안 하고 손쉬운 수도권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강북 개발해야 돼요. 막아놓고 강북을 늦게 가면 안 돼요. 강북은 네. 늙어가고 있거든요. 자,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에 좀 적극적이긴 한 것 같은데요. 자, 도심 재개발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용적률 아닐까요? 그렇죠. 용적률이 높아야 일단 사업상이 나오고 또 의미 있는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거라 보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용적률의 핵심이기는 하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용적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용적률이란 일단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몇 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냐 이건데요.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 용적률이 높아야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세대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은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에서 분양가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땅값이니까요. 네. 자, 용적률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아파트는 못 짓고 주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 위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예전에 지어진 흔히 말하는 용적률이 좋아서 재건축하기 좋은 낮은 아파트, 잠실주공이나 개포주공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종상향을 해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꿔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으려면 현재 건축물이 200% 전후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좀 엽기로 빠지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강남구에 빌라 사는 사람들이 바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종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데 네. 내 옆에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옆에 빌라 재건축을 인정하겠어요? 진짜 재건축 빌라 사고 재건축하려면은 뭐 장이동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종상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용적률 500%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도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울 겁니다. 주거단지에는 적정 밀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용적률이 너무 높아지면은 개발 밀도가 높아지죠. 흔히 네. 닭장 아파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콘크리트 숲이라고 얘기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용적률이 2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법정 규정을 거의 꽉 채운 거죠. 네. 자, 주거 중심 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500% 적용은 좀 무리인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역세권 주상복합은 해볼만 하죠. 뭐 역세권의 뭐 오피스텔이나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용적률 1000%까지도 뭐 지금도 짓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 기지에 500% 적용해서 좀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일단 반환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좀 촘촘하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주변 목재가 넓거든요. 네. 그리고 공급 확대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네. 이 의지가 보여지면은 사람들은 급하게 집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자 공급 대책 중에서 임대주택 공급도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은 따로 없습니다.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구수에서 뺀다는 것과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따라붙었던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앤 민간 아파트 부럽지 않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평형을 1.5배 이상 확대하고 최신 인테리어와 고품질 내장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와 분양의 구분이 없는 소셜믹스로 차별 요소를 퇴출하고 주거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 하계동 하계 5단지가 이번 혁신 방안을 모두 적용한 1호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60제곱미터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형은 전체의 반 정도, 58.1%입니다. 참고로 60제곱미터는 아파트 25평 크기고 40제곱미터 이하는 13평에서 17평대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펫파크, 최상층 라운지, 옥상 정원 등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이 58.1%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임대주택 가보면요. 대부분 13평짜리 제일 많아요. 13평에서 17평을 얘기하지만은 아마 13평짜리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가 살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네. 그 어쨌든 임대주택 평형이 넓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소셜믹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소셜믹스를 한다는 거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없이 한 동에 때려놓고 동호수 추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전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동을 별도로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주민들 커뮤니티 시설 이용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애들 학교 가는 거 통행로 막고 철조망 치고 삥 돌아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게 과연 할 짓인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셜믹스 정책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소셜믹스 하면은 솔직히 청약 경쟁도 좀 떨어져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실수요층에게 좀 더 도움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은 아마도 좀 덜 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가 껴있는 것보다는 임대 아파트 없는 걸 선호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이나 재분양 뭐 이런 거 할 때도 임대 아파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기부 채널을 높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도 진행하고 하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사회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 근데 다음 주제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또 좀 지났네요. 자,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곧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